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볼 이야기는요. 월가에서 꽤 알려진 금융 서비스 기업이죠.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에 대한 분석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제프리스 주가가 좀 크게 흔들렸어요. 거래하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퍼스트 브랜드 그룹이라고 있었는데 여기가 갑자기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였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와중에 투자은행 오펜하이머는 오히려 이거 기회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투자 의견을 상향하고 목표 주가까지 꽤 높게 제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확 끌었습니다. 네,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이었죠. 보통 악재가 터지면 같이 보수적으로 보기 마련인데 오펜하이머는 정반대 시각을 내놓은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시장은 막 공포에 질려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 살 때라고 말하는 이 상황.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상반된 신호들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또 시장의 우려는 정말 과했던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이 있는 건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프리스를 둘러싼 이 우려의 실체가 뭔지, 또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월가의 이런 엇갈린 평가는 어떤 논리에 기반하는지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과연 시장의 걱정이 좀 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오펜하이머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이 흥미로운 퍼즐 지금부터 함께 맞춰보시죠. 네, 그러려면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퍼스트 브랜드 그룹 상황부터 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자동차 부품 회사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동차 부품 공급하는 회사인데 2025년 9월 말이었죠. 갑자기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빚이 좀 많아서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냥 경영이 어려워진 게 아니었나요? 물론 경영난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 규모와 성격입니다. 막대한 부채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장부의 금융, 그러니까 회계장부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그런 금융거래들이나 심지어는 회계 부정 의혹까지 같이 터져 나온 겁니다. 와, 장부의 금융의 회계 부정까지요. 이건 그냥 단순한 파산이 아니네요.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요. 뭔가 좀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정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단기 금융 자금 중에서 약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3조 원이요? 그게 사라졌다고요? 네, 정확히는 그 자금의 흐름이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법무부, DOJ까지 직접 나서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규모도 규모지만 금융 시스템의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니까요. 아, 법무부까지 나섰다면 이건 정말 큰 사건이네요. 그런데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의 문제가 어떻게 금융 서비스 회사인 제프리스한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 건가요? 둘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던 겁니까? 네,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바로 제프리스의 여러 자회사 중 하나인 누타디아 자산운용, 영어로는 루카디아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운용하는 특정 펀드가 있습니다. 포인트 보니타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펀드예요. 포인트 보니타 캐피탈이요? 네, 바로 이 펀드가 파산 신청을 한 퍼스트 브랜드의 매출 채권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화된 겁니다. 매출 채권이라면 그런가 퍼스트 브랜드가 다른 회사의 물건을 팔고 나중에 이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서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외상 판매 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 포인트 보니타 캐피털 펀드가 퍼스트 브랜드의 이 매출 채권을 약 7억 1,500만 달러 지나 매입했던 겁니다. 7억 1,500만 달러요? 와,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데요. 네, 그렇죠. 이 사실이 딱 알려지니까 투자자들이 바로 반응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네요. 퍼스트 브랜드가 다른 회사한테 받을 돈, 매출 채권을 담보 비슷하게 해서 제프리스 자회사의 펀드로부터 돈을 미리 땡겨 쓴 건데 퍼스트 브랜드가 파산하고 회계 부정 의혹까지 터지니까 그렇죠. 그 매출 채권 자체가 제대로 된 건지, 혹시 부풀려진 건 아닌지, 심지어는 아예 허위 채권은 아닌지 이런 의심까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포인트 보니타 캐피털 펀드는 그 7억 1,500만 달러를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확 퍼진 겁니다. 게다가 회계 부정이라면 채권의 질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 있고 또 파산했으니 돈을 갚을 능력도 당연히 없는 상태일 테고요. 최악의 경우엔 펀드가 투자한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7억 달러가 넘는 절대적인 금액 규모도 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부정과 자금 증발 같은 아주 질 나쁜 의혹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제프리스가 물린 채권이 전부 휴지 조각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극도의 불안 심리가 작용한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네요. 네, 이런 공포 심리가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제프리스 주가가 급락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투자자들이 일단 위험하다 싶으면 먼저 팔고 보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이렇게 공포에 떨면서 주식을 던지고 있을 때 오펜하이머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 거군요. 아니다, 이런 과도한 우려고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과감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이번 분석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죠. 오펜하이머의 분석가들 크리스 코토포스키와 존 커피라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내놓은 보고서의 핵심은 제프리스를 둘러싼 지금의 우려가 실제 재무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뭐랄까 분위기상의 신용 문제에 가깝다는 평가였습니다. 분위기상의 문제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하하, 그렇죠. 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불이 났는데 연기가 너무 자욱하게 퍼져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불이 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실제 불길의 크기, 즉 실제 재무적 위험보다 시장의 공포나 불안 심리라는 연기가 훨씬 더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진단인 거죠. 아, 실제 위험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주가 하락에 더 크게 작용했다, 이런 의미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들은 제프리스 그룹 전체가 이번 펄스트 브론드 파산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떠안게 될 진짜 손실 위험, 전문 용어로는 익스포저라고 하죠. 이 익스포저가 시장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고 분석한 겁니다. 제한적이다. 그럼 아까 말한 그 7억 1,500만 달러는 뭐죠? 그게 다 손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억 1,500만 달러는 포인트 보니타 캐피탈이라는 펀드가 매입한 총 매출 채권의 액면가 규모인 것이지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 전체가 이 금액 전부를 손실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펀드라는 게 보통 여러 투자자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니까 제프리스 외에 다른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손실도 나눠서 부담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펀드의 구조나 또 펀드와 투자자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손실 분담 비율이 달라지겠죠. 게다가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그 매출 채권 중 일부는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계 부정 이슈가 있어서 회수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지만 전액 손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네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제프리스 그룹 전체가 짊어져야 할 실제 부담은 7억 달러보다는 훨씬 작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분석가들은 시장이 7억 달러 손실 가능성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숫자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실제 제프리스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미칠 최종적인 영향은 그보다 훨씬 작을 것이라고 분석한 거죠. 이걸 분위기상의 문제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제 그 분위상이라는 표현이 좀 더 와닿네요. 실체보다 부풀려진 공포.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투자 의견을 기존의 시장 수익률, 퍼폼, 이건 뭐 시장 평균 정도는 할 거다, 이런 중립적인 시각이잖아요. 여기서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것도 아주 과감하게 등급을 올린 거군요. 네, 그렇죠. 아웃퍼폼은 사실상 매수, 바이 의견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시장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오히려 역발상 투자를 권고한 셈이죠.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81달러로 제시했고요. 당시 주가보다 꽤 높은 수준이었을 텐데요. 시장의 공포 속에서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포착했다고 자신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시작의 과도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싸졌고 따라서 이건 저평가된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프리스 측에서 밝힌 예상 손실액은 얼마였나요? 정말 오펜하이머의 분석처럼 시장의 우려보다 훨씬 제한적이었습니까? 네, 시장에서 워낙 말이 많고 주가도 떨어지니까 제프리스 경영진이 아주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CEO인 리치 핸들러와 사장인 브라이언 프리드먼 공동 명의로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아주 상세하게요. 오, 경영진이 직접 나섰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번 퍼스트 브랜드 사태로 인해서 제프리스 그룹 전체가 입을 수 있는 직접적인 최대 손실 가능액, 이걸 약 4,5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4,500만 달러요? 잠깐만요. 아까 포인트 보니터 펀드가 매입한 채권 규모가 7억 1,500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대 손실이 4,500만 달러밖에 안 된다고요? 거의 20분의 1 수준인데요? 네, 저도 처음엔 좀 놀랐습니다. 근데 세부 내역을 보면요. 포인트 보니타 캐피탈 펀드가 보유한 그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이 최대 4,300만 달러, 그리고 제프리스의 은행 부문, 그러니까 펀드가 아니라 제프리스 은행에서 직접 퍼스트 브랜드 나간 소규모 대출이 있었는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약 200만 달러, 이렇게 합쳐서 총 4,500만 달러라는 겁니다. 와, 7억 달러가 넘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이 4,500만 달러?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게 말이 돼? 너무 축소해서 발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손실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 구조가 좀 더 궁금한데요. 네,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의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펀드 구조입니다. 제프리스가 펀드의 유일한 투자자 LP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다른 외부 투자자들과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제프리스가 운용사 GP로서 받는 운용 보수나 성과 보수가 줄어드는 영향은 있겠지만 투자 원금 손실은 나눠서 지는 거죠. 아, 펀드에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네요. 제프리스는 운용만 해주고 실제 돈은 다른 곳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포인트 보니타 캐피탈 펀드가 해당 매출 채권을 매입할 때 아마도 일종의 보험이나 신용 보강 조치를 해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 파생 상품 CDS 같은 걸 사놨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담보를 추가로 확보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위험 관리 장치가 있었다면 실제 손실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위험 해지 수단이 있었을 수도 있다. 네. 셋째는 퍼스트 브랜드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지만 기업 회생 절차나 자산 매각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일부라도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회계 부정 이슈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프리스가 밝힌 4,500만 달러는 아마 이런 회수 가능성까지 감안한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최대 예상 손실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실제 제프리스 그룹 전체가 떠안는 리스크는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설명이네요. 네, 제프리스 경영진도 바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한에서 이 4,500만 달러라는 금액도 가능한 모든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이며 설령 이 최대 손실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는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이나 미래 사업 추진 동력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아주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 같은 데이터도 같이 공개했나요? 말로만 우린 튼튼하다고 하면 믿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그냥 말로만 떼온 게 아니죠. 바로 그 주주서한에서 아주 중요한 재무 수치들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파산 신청 직전 분기 말 기준인데요. 제프리스 그룹 전체가 보유한 총 자본, 토탈 에코티가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14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총 자본이 14조 원이요? 와.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즉시 동원 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캐시 앤 이퀴벌런스만 해도 15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15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현금이 자본보다 더 많다고요? 15조 원 현금에 14조 원 자본. 이건 정말 엄청난 유동성인데요? 그렇죠. 보통 금융회사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본 대비 자산 규모가 훨씬 큰데 제프리스는 자본도 탄탄하고 현금 보유량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투자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가능한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와, 그 정도 재무 상태라면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0억 원 정도 되는 잠재적 손실은 정말 세 발의 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회사의 전체 자본이나 현금 규모에 비하면 0.3에서 0.4% 정도 수준이니까요. 제프리스 경영진의 주장처럼 이 정도 손실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게 숫자로 증명된 셈입니다.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이었던 거죠. 제프리스 입장에서는. 듣고 보니까 정말 역설적이네요. 시장은 퍼스트 브랜드 파산이라는 악재 때문에 공포에 떨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이 제프리스의 진짜 실력,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기초 체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많은 시장 분석가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제프리스의 강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강점이라고 평가하나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위기 관리 및 소통 능력입니다. 제프리스의 CEO 리치 핸들러와 브라이언 프리드먼 사장은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아주 투명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주주 서한을 바로 보냈다고 하셨죠. 네, 그 서한에서 단순히 괜찮다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예상되는 최대 손실 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가 얼마나 판탄한지를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명확하게 공개했습니다. 이건 시장에 퍼지고 있던 온갖 루머나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불확실성이야말로 시장에서 가장 큰 공포 요인인데 그걸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는 거네요. 요즘처럼 가짜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이런 투명한 소통 방식이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런 신속하고 정직한 소통이 시장 참여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과도한 불안감을 잠재우고 단기적으로 흔들렸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대응 능력 자체가 제프리스라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로 인식될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강점은 투명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 그럼 두 번째 강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역시 압도적인 재무 건전성입니다. 앞서 언급된 100억 달러가 넘는 총자본과 11억 달러가 넘는 현금 보유량. 이건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번 퍼스트 브랜드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나 시장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꾸려나갈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안전 마진 혹은 완충 장치, 버퍼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위기 대응을 잘해도 실제 체력이 약하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탄탄한 재무 상태가 주는 안정감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신뢰가 생명인데 이런 재무 건전성은 그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죠. 그런데 단순히 현재 재무 상태가 좋다는 것을 넘어서 미래에 혹시 모를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무 안정성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그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제프리스는 최근 몇 년간 일본의 거대 금융그룹이죠. 미쓰이 스미토모 금융그룹,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 SMFG, 산하의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스미토모 미쓰이 뱅킹 코퍼레이션, SMBC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SMBC요.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죠? 맞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그냥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최근 들어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SMBC로부터 추가적인 신용 공유 한도 크레딧 라인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프리스가 필요할 때 SMBC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빌릴 수 있는 여력을 미리 확보해 두는 거죠. 일종의 비상자금 확보 같은 거네요. 그렇죠. 유동성 위기 같은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또 M&A나 새로운 사업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제프리스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한층 더 공고히 다지는 효과가 있죠. 미래에 또 어떤 금융위기나 시장 충격이 닥칠지 모르니 미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 외에도 아까 오펜하이머가 제프리스의 기업 문화 같은 내적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봤다고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한 건가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회사 내부자, 그러니까 CEO나 사장 같은 최고 경영진을 포함해서 임직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제프리스의 경우 이 내부자 지분율이 무려 35%에 달한다는 겁니다. 35%요?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직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와, 그거 정말 높은 수준 아닌가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네, 월가의 다른 대형 투자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은 CEO나 일부 고위 임원들이 스톡 옵션 등을 통해 지분을 보유하긴 하지만 전 직원에 걸쳐서 이렇게 높은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직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큰 의미는 경영진과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외부 일반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매우 강력하게 alignment of interest 된다는 겁니다. 아, 내 돈이 직접 걸려 있으니 회사가 잘 되게 하려는 마음이 더 커진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내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내 개인적인 자산 가치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크게 늘어나니까요. 단순히 월급만 받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내 부가 달라지는 주인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창의적으로 일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겠죠. 그렇겠네요. 내 회사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겠어요. 네, 오펜하이머는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제프리스의 이런 높은 내부자 지분율은 단순히 직원 복지 차원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주인의식을 가진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ial spirit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회사의 역동적인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고 특히 이번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든 기회를 찾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그 회사의 진짜 강점들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요약해보면 퍼스트 브랜드 사태라는 외부 충격 속에서 제프리스는 첫째, 4,500만 달러라는 제한적인 실제 손실 규모를 보여주는 압도적인 재무 건전성을 증명했고, 네. 둘째, CEO와 사장이 직접 나서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으며, 그렇죠. 셋째, 35%에 달하는 높은 내부자 지분율을 통해 드러난 강력한 기업가 정신과 주주 친화적인 문화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 오펜하이머는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건 시장의 과도한 공포 반응일 뿐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 오히려 저평가된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이나 투자 심리 변화보다는 기업의 근본적인 체력, 위기 대응 시스템,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내부 동력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프리스라는 한 기업의 사례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더 넓은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퍼스트 브랜드 그룹의 파산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단순히 한 자동차 부품 회사의 부실 경영이나 회계 부정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민간 신용시장, 프라이빗 크레딧 마켓의 이면과 잠재적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등 같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신용시장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죠? 전통적인 은행 대출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채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이 아니라요. 사모펀드, PF나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같은 기관들이 기업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기업의 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시장을 말합니다.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빈틈을 타고들어 급격하게 성장했죠. 아, 은행 말고 다른 기관들한테서 직접 돈을 빌리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은행 대출이나 상장채권 시장에 비해서 정보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금융당국의 규제도 덜하다는 점입니다. 거래 조건이나 담보 설정, 차입 기업의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투명성이 낮고 규제가 덜하다. 뭔가 문제가 생기기 쉬운 환경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퍼스트 브랜드 그룹에서 터져나온 장부 외 거래나 23억 달러 자금 징발, 회계 부정 같은 의혹들은 바로 이런 민간 신용시장의 불투명성이 어떻게 예기치 못한 큰 부실과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고마 터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제프리스 주가가 급락했던 데에는 단순히 퍼스트 브랜드와의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500만 달러 손실 우려뿐만 아니라 이 민간 신용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혹시 다른 곳에서도 저런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야? 하는 일종의 전염 공포, 컨테이전 피어 같은 심리도 크게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펜하이머 분석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 분위기상의 문제라는 게 단순히 퍼스트 브랜드 건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민간 신용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불안 심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아, 제프리스도 류카디아 자산운용 같은 자회사를 통해서 민간 신용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 전체의 불안감이 제프리스 주가에도 과도하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논리군요. 맞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프리스도 저런 불투명한 시장에 발을 담고 있으니 혹시 제2의 퍼스트 브랜드 같은 부실 자산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을 수 있죠. 설령 제프리스가 실제로는 건전한 자산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를 감도는 이런 거시적인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억울하게 본질가치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오펜하이머는 본 겁니다. 즉, 제프리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신용 경색,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거죠. 결국 시장의 소음이나 집단적인 공포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예를 들면 실제 재무 상태는 어떤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경영진의 역량이나 기업 문화는 어떤지 등을 냉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이지만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나 탐욕에 휩싸일 때는 지키기가 참 어렵죠. 오펜헤이머는 바로 그 어려운 시점에 남들이 공포 때문에 보지 못했던 제프리스의 진짜 가치와 투자 기회를 발견한 셈입니다. 시장의 과도한 우려로 인해 제프리스의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현저히 싸졌다고 판단했고, 이 분위기상의 문제, 즉 과도한 공포 심리가 점차 거치고 나면 주가는 다시 본래의 가치를 찾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펜하이머의 그런 분석과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발표된 직후에 제프리스 주가가 하루 만에 6% 이상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셨죠. 시장도 결국에는 오펜하이머의 분석에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단기적인 주가 반응이긴 하지만 시장이 오펜하이머의 논리에 상당히 설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였죠. 물론 그 이후 주가 흐름은 또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만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오펜하이머의 분석이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 스토리 같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외칠 때 냉철한 분석을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그것이 실제 시장의 인정과 주가 반등으로 이어진 과정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제프리스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외부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가 때로는 특정 기업의 내재 가치를 얼마나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짜 정보와 가짜 신호, 즉 기업의 실제 기초 체력, 펀더멘털과 위기관리 능력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감정이 쉽게 전염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다양한 기업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접하실 때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뉴스나 시장의 뜨겁고 차가운 분위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보다는 한 번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들일까요? 예를 들면 이 이슈가 해당 기업의 실제 재무제표에 미치는 정량적인 영향은 정확히 어느 정도일까? 단순히 일회성 비용인가? 아니면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훼손하는 구조적인 문제인가? 이 기업은 과거에 비슷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지? 경영진은 주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단기적인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오히려 저평가된 기회는 아닐까와 같은 질문들이죠. 아, 정말 좋은 질문들이네요.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네, 이렇게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가치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하는 습관. 이것이 어쩌면 오늘 저희가 제프리스 사례 분석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고 얻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시장의 공포 속에서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